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벌써 저희 채널 615가요, 90회 됐습니다. 채널 615 전에 황선의 통일 카페부터 시작을 하면은 꽤 그 연령이 좀 됩니다. 90회, 100회는 좀, 100회 잔치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오늘은 엘더스 그룹 방안과 오바마 독트린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615 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이사했습니다. 주권방송 이사해서 지금 망원동 시대를 또 열었는데요. 예. 요 전에 방송하시는 최한욱 진행자께서 멀리 보고 가자, 뭐 이랬고, 망원시대, 막 이런 얘기들을 또 주워 붙이더라고요. 주워 붙인 거 잘 하시는 분이 하여튼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사 기념품 이런 거 아낌없이 들고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아직 좀 어수선해갖고 여전히 오늘도 조금 야전 방송 기분이 나긴 한데요. 가겠습니다. 엘더스 그룹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엘더스 그룹이 전에 또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4월 달에 방북을 했었죠. 봄에 방북했었죠. 그때 또 한참 이 기대를 모으고 이랬습니다. 거기 전직 유엔 사무총장도 간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전직 정상들의 모임입니다. 세계 원로 모임이죠, 원로. 전직 정상들의 모임인데, 엘더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더스 그룹의 정책국장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일단 보도 좀 확인해 주시죠. 예, 지난 14일, 15일 이렇게 엘더스 그룹의 정책국장과 몇몇 이제 실무진들이 와서 통일부,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이렇게 실무자들을 만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방한하기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지난 8월 달에 대남 사업에 관여하는 북한의 고위 인사라고 해서 추정하기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아니냐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인사가 뉴욕에서 엘더스 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의사를 한국에 전달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늦어도 올 연말에는 고위급 회담의 그림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회담에는 이 남측 참가단에 청와대 내 특정 외교안보 관계자가 포함됐으면 한다. 아마 이제 김태효 외교안보 비서관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런 뜻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쭉 나왔습니다. 방한하기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엘더스 그룹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기로 결정을 하고 1월 달에 고위급 회담을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엘더스 그룹이 이제 남북 간에만 맡겨놓으니까 잘 안 되니까 엘더스 그룹이 중재를 하겠다. 그래서 1월 달에 스웨덴에서 엘더스 그룹이 참여하는 3자 형식의 고위급 회담을 고민을 하고 이걸 이명박 정부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가 쭉 나왔죠. 이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너무나 열렬히 염원하셨던 원래 전적이 늘 있으신 분들인가요? 글쎄요, 일단 여기 이제 엘더스 그룹을 만든 이제 명분 자체가 세계 평화, 화해, 이런 것들을 이제 명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좀, 관여를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4월 달에 한번 방북을 하고,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메시지를 직접 듣고 와서 이제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는 카터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연담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왕따시키는 엘더스 그룹을 그런 분위기를 보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엘더스 그룹 입장에서는 세계의 원로들의 친목 모임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도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월 달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것도 뭔가 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 엘더스 그룹의
그 원로들께서 세계 원로들이시잖아요. 이 원로들께서 전적과 상관없이 전에 현직에 계실 때에 본인들의 공과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에 좀 자기 역할을 하면 이 그룹의 위상 자체나 뭐 그 이후의 기대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무슨 좋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또 정작 통일부 면담에서는 정상회담 얘기는 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네.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 애초에 이 면담은 비공개로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언론에 공개할 때는 정상회담 얘기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4월 달에 그 엘더스 그룹이 방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한 게 4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뭐 북에서는 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움직여라. 이런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그 동시간대에 이미 김태효 이런 인물들이 북한하고 비밀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비밀 접촉을 하고 우리 정상회담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네. 내팽개치고 그때 막 이런 이제- 게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비밀 접촉을 해보자라고 약속을 하고 5월 달에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그 천안함 연봉도 얘기는 안 꺼내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뭐 사과 남쪽에서 보면 사과고 북쪽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안 먹히니까 돈 봉투 건넸다가 또 한 대 와서 돈 봉투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이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뭐 정상회담 뭐 뜬금없는 얘기다 뭐 엘더스 그룹 뭐 정상회담 얘기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때와 비슷하게 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보기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북한이 왜 고위급 회담을 주선 그 요청을 했을까요? 예. 일단 그 시점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요청한 게 아니라 8월 달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8월 달이면은 언제냐면은 발리에서 남북 접촉이 있었죠. 비핵화 뭐 접촉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에 가서 이 보주워스와 고위급 회담을 또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는 시기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비핵화 회담으로 가면서 이런 이제 대화 분위기를 살려서 어떻게든 남북 이 고위급 대화를 다시 한번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는 분위기가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명박 정부는 어떤 반응일까요? 아, 참, 이게 이제,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엘더스 그룹의 방안 자체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정상회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북쪽에서 뭐 그런 고위급 회담을 요구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놓고 보면, 일단은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뭐 지방 그 재보궐선거 결과도 아주 최악이었고, 뭐 서울시장 뺏겼고, 막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다가 무슨 이제 온갖 부정 부패 비리 사건들, 뭐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나아가서 미국은 지금 북한과 어떤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2차 고위급 회담도 진행했고, 뭐, 연내 뭐, 3차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발언까지 나왔고, 실제로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그다지 이제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위급 회담을 남북 간에도 하고, 북미 간에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남북 간에서는 거의 하는 얘기 없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북미 회담 하기 전에, 남북 회담을 한번 해준다라는 그 정도 뭐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화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고위급 회담을 별도로 또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고립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과는 한번 포괄적인 어떤 이 대타결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미국이 직접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런 타결이 나오는 거는 미국이라는 어떤 이제 대국의 체면 뭐 이런 것들이 구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자꾸 앞서서 너네 먼저 대화해라. 남북 대화 먼저 해야 북미 대화 나중에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남북 대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더스 그룹의 움직임도 사실 엘더스 그룹이 미국과의 어떤 조율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이제 지미 카터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 독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움직인다면 엘더스 그룹도 아마 미국의 어떤 이 미국과 정책 조율을 하면서 움직일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엘더스 그룹이 들어와서 남북 대화를 해라, 뭐 정상회담 주선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용도 아니겠는가. 이런 걸 자꾸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 북한과 대화를 나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압박을 가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뭐 자기 내적으로 처한 상황이나 외적으로 받는 압박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들이 뭐 요즘 좀 나오고 있죠. 뭐 류이 그 통일부 장관이 뭐 그런 이제 비슷한 뭐 발언들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은 천안함 연평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명박 정부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백날 고위급 회담 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거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죠. 임기도 거의 끝나고 내년 되면 이제 총선 들어가면 거의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 빨리 뭔가 좀 결단을 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에게 미래는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뭐 과연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문제가 또 남지 않겠습니까? 네. 울며 겨자 등떠 먹기라도 밀리는 거죠. 할 의향이 있는지 과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천안함 연평도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겠지만 이게 될 수가 없는 판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천안함 재판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재판 좀 재밌습니다. 저희 채널 여기로도 언제 이제 한번 이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과 이 증언들도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번복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인터넷 언론 구석에서는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거예요. 진위가. 그렇죠. 예, 진위가 가려지지 않고 있고, 요번에 또 신상철 씨가 이야기 했잖아요. 미군, 이렇게. 도와주다가 한국은 못 구했다. 천안함에다 신경 쓰지도 못했을 거다, 한국은. 이런 얘기가 지금 재판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구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 떠 있는 거 다 받고, 구할 수 있었는데, 죽도록 방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가족들이 보상금, 이거 뭐, 나라가 엄청 뭐 이런 뭐 떡을 주고 뭐 꿀을 주고 이러면서 달래고 어르고 막 훈장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이런 겁니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쭉 나오고 있고 진위를 몰라요. 그 연평도 같은 경우에도 연평도가 당장 다음 주에 1년 뭐 1주년이라고 뭐 또 시끄럽더라고요. 예, 요즘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는 제가 경기 북부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기지라든지 이런 데도 좀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그 도로에서 얼굴 막 군 장병들이 검게 이렇게 바르고 총 들고 뭐 기관총 들고 막 서 있고 이래요. 그리고 장갑차들 우르르 막 다니고 지프차들 우르르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월요일 날인가요?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예. 보셨어요? 저 길 가다가 뭐 갑자기 뭐 도로도 못 건너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통제를 심하게 하는. 그죠. 아니 서울 도심에서 전투기가 저공 비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되게 굉장히 요란한 그 폭격기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도심에서도 막 그 군대가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였대요. 근데 이게 민방위훈련이 요즘은 안 하던 미국에서도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에 이날 이유가 뭐였냐면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대비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대비로 민방위훈련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 전투기가 그렇게 막 소리 내면서 달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관제탑 전기도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좀 차분하게 뭐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방송과 이런 데서 정말 홍보에 좀 공을 들이면서 하고 전쟁 연습 같이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굳이 국민들이 공포심 느끼면 막 전투기 소리 공포심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다 이제 연평도 사건을 1년 앞두고선 지금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닌가. 괜히 군인들 막
뺑이 치고 막 이러면서 막 뺑뺑이 돌리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것, 혹은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응이죠. 예, 재난 대응에 대한 이런 거 안 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선 지금 계속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남쪽에서 보기엔 사과로 보이는 거. 북에서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쪽에서는 사과로 보이는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이 의심하는 국민들은 무죄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미리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죠.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좀 궁금합니다. 자, 오바마 독트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예.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호주에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아셈 회의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해가지고 호주를 방문했는데 호주에서 오바마 아시아 태평양 독트린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발언 연설을 했어요. 호주 캔버라 의회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된 내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이 끝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주둔과 임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라고 국가안보팀에 지시했다. 미국은 재정 문제로 국방비를 삭감할 계획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방 예산은 거듭말하지만 결코 줄이지 않을 것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호주까지 날라와서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이 막 듣고 있는 상황인데도 태평양적 군비 결코 줄이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 언론에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 보도가. 근데 외국 언론에는 좀 주요하게 좀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의 시드니대 프리게럿 미국학 교수 같은 경우는 오바마 독트린으로 미국 외교 정책의 기념비적 전환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데이비드 팔모 교수는 미국의 유럽 중동 중심 외교가 아태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 안보 외교 정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유럽이었어요.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동, 동부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우선 순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두겠다고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동북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북아 지역이 가장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미국의 이 대외 정책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제 발언이 나온 거는 호주에 미국의 이제 새로운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이후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것으로 추가 배치되는 건 이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주에 지금 2,500명의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호주가 우리는 호주 하면 캥거루밖에 모르지만 사실 호주가 상당히 호전적인 국가예요. 군대도 막강하고 여러 이제 전쟁에 군대도 파견을 시켰고, 또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동북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폭격기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주일미군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괌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오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실제로 폭격기를 끌고 한반도까지 날아와서 폭격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해병대 2,500명, 거기에 틴덜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배치하고, 스털링 기지에 잠수함과 핵무기 탑재 함정을 배치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호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고, 이게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그 호주의 다윈이라는 도시에 해병대가 배치가 되는데, 이 다윈이라는 도시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이 공격을 받은 곳이에요. 호주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만 기습 같은 거죠. 호주가 처음으로
일본에게 공격을 받은 곳이 다윈이고,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필리핀에 있다가 호주로 쫓겨가죠. 후퇴를 해서 다윈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서 다시 일본과 전투를 해가지고 이 태평양 일대에서 일본군을 섬멸하는 주된 거점이 이제 이 다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라고 있었어요. 옛날 이제 그 한국 전쟁 때도 뭐 한국 전쟁 직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전선 시찰하고 가고 그래서 좀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뭐 전쟁 기획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소련을 이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중 봉쇄망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봉쇄망이 이제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 봉쇄망이고, 두 번째 봉쇄망이 일본, 괌,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연결되는 봉쇄망입니다. 그래서 이중 포위망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두 번째 포위망을 강화하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호주에 군대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제1 포위망에서 보면 대만의 미군 빠졌죠. 필리핀 미군 빠졌죠. 지금 주한미군도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하면 사실 주한미군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미국이 제1 포위망을 지금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그걸 염두에 두고 제2 포위망으로 좀 후퇴하는 그런 성격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쪽으로 포석을 다 하는 것 그렇죠. 같은 거고요. 사실상 근본적 전환이라는 게 사실상 내용상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외교 정책의 전환점이 아니라 하여튼 주요 포석지? 예, 여기가 좀 바뀐 것처럼 느껴지도록 오바마는 어쨌든 아주 최후의 자존심을 발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뭐 포위망 자체의 후퇴가 되든 뭐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의 이 연장선에서 보든 간에,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변화, 북미관계의 변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대비하고 있는 거죠. 예, 디테일하게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맞다. 근데 정작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이 분위기에서 잘 봐야 된다. 친미적인 분들 있잖아요. 골미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호주에 새로운 미군 기지가 다윈에 또 생긴다고 하면은 되게 또 쌍수들을 환영해요. 본인들을 응원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미국이 경제 뭐 실업난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좀 수출을 하기로 했든지, 실업자들을 그 나라 국민들과 이렇게 더불어 좀 먹여 살리는 방향으로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뭐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본인의 그 세력 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미국 또 2,000명이 또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니까 좋다. 우리는 계속 성조기를 들고 열심히 친골수, 친미, 친일 이런 거 만세 부르고 이러면 된다. 눈먼 깃발 흔들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포위망의 후퇴든 어쨌든 그런 것들도 뭐 대만이 빠지고 필리핀 빠지고 이런 것들을 또 호주에서 채워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쨌든 동북아는 포기하기 싫은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북아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보면 이제 이라크와 아프간은 일단 많이 주둔해 있죠. 그래서 아프간에 11만 명, 이라크에 9만 명 이렇게 해서 최대 많이 주둔해 있고, 나머지 이제 유럽 쪽에는 뭐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아야 10,000명 뭐 이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일본에 4만 명 이 정도 있고, 한국에 한 2만 명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제 유럽은 군비 감축으로 인해서 유럽은 어느 정도 이제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유럽, 중동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감축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뭐 결코 2번이나 강조해가지고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아시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아시아에서도 결국 핵심은 이제 동북아가 될 건데, 지금 미국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이 동북아의 이제 이 북중러라고 볼 수 있죠. 북중러에서 미국의 이제 패권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패권, 뭐 요즘은 이제 경제 협력까지 강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위축되고 있는 지금 이런 조건에서 새로운 신성장 지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히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북중러 이쪽 지역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방비는 감축할 수밖에 없고 버릴 건 버리되 가장 중요한 데만 살려놓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제 이 동북아가 되는 거고요. 오바마도 이제 이미 밝힌 것처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북한 문제가 자신들의 가장 이제 골칫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방비를 줄이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모습받겠다 이런 거고, 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계속 발언들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절대 감축 없다. 뭐 주한미군 뭐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국방비 삭감 얘기가 들리면서 곳곳에서 이제 의심의 누출이들이 나온 거죠. 미국 요즘 뭐 국방비 줄인다는데 뭐 어디가 줄어드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한미군은 절대 줄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게 이 동북아가 어떤 자신의 세계 패권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지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이 오바마 독트린, 이렇게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호주까지 찾아오셔서, 난 그래갖고, 출신 성분, 나라도 출신 성분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미국과 영국과 호주를. 네. 이거 제국주의 그 블러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혈통. 자, 미국 군부의 이해와도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산복합체라는 표현을 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실제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 최대 이제 부국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GNP의 절반을 미국이 생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써먹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군수 시설을 민수 자본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걸 소비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미국이 결국.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난 이 군수 산업 시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뭐 이라크 전쟁 계속해서 미국이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입하지 않은 전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200개가 넘는 전쟁에 개입했다 뭐 이런 통계도 있죠. 이렇게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이 군수 자본, 이 군수 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경제 위기가 군수 산업 이 자본가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국방부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들이 계속,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면서 상당한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쨌든 이제 군산 복합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군수 자본과 이제 군부 그리고 미국 백악관 안에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무부 장관이니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군수 산업체 사장,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성했던 뭐 별 달고 장성했다 제대하면 다 군수산업체 사장으로 영입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하면서 이 뭡니까 국방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이 군수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줄이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009년도에 있었는데 로버트 게이츠 당시에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미사일 방어 예산, 그러니까 MD를 축소를 하겠다, 15%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연구개발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방비를 축소하고 뭐 MD 예산을 축소하고 축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북아 지역, 북한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군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전쟁을 해서 이기든 지든 자기들이 돈을 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에 계속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걸 원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에서 뭐 계속 위기를 증폭시킬 만한 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뭐 뭐 아프간 이라크 전도 정리가 됐고, 리비아 전은 뭐 사실 큰 재미를 못 봤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위기 증폭 지역으로 동북아를 선택하고 여기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좀 볼 수가 있겠죠. 탈냉전 시대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한 번도 탈냉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 중심에서 이게 진정한 탈냉전은 있어 본 적이 없고요. 아태 지역에서 이 냉전의 냉전의 잔재죠? 추억. 예, 이거 한 번 더 몰입해 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미국 세계 정세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미군이 기지를 하나 더 늘린다는 소식이라던가 남의 나라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실제 NPT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 좋은 소식이 아닌데. 예, 그렇죠. 사실 호주가 일반 여객기 타면은 한 12시간 걸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전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동북아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이고 이런 곳에 미군 기지가 세워진다는 거는 한반도에 그만큼 더 위기가 고조된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바마가 이제 새로운 독트린을 제시를 해서 유럽은 줄일 수 있지만 아시아는 절대 못 줄인다라는 그런 이제 독트린을 꺼내 들고 미국의 대외 정책의 이제 핵심 지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한반도에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약해가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패권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북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좀 어려움, 오랫동안 미국과의 대결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이건 이제 미국이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깨달아야 된다. 군수 산업을 계속 확장시켜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트남전 이때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이라크 아프간전 해가지고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전비가 소모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했느냐? 그럼 제대로 점령도 못했어요. 점령도 못하고 그만큼 이익을 뽑아냈느냐 하면 그만큼 이익도 못 뽑아냈고. 그래서 전쟁은 더 이상 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전쟁하기도 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새롭게 전쟁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하고 전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계대전으로 금방 확산되고, 핵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미국 본토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위기 국면 조성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런 이제 환상을 깨야 된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한국도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결국 미국의 군수 자본가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수작들인데, 여기에다가 뭡니까? 지난번에 미국 가면서 4조 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수입하겠다, 이런, 그걸 밝히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우리가 우리 돈 갖다 바치는 그런 이제 멍청한 짓은 그만둬야겠다. 이게 결국은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서 미국을 살찌우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라는 거 잘 알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빨리 통일을 해서 전쟁의 이 근원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좀 약간 큰 틀의 얘기지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노숙자, 좋게 말하면 캠핑족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5천만이 넘었다고 하죠. 예. 이쪽 한국의 인구만큼이 지금 노숙자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월세 낼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미국의 상황에서 해외 미군 기지를 계속 늘려가는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오바마가 할 수 있는 선택일까,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저는 이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도파민 님이 귓속말로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중간중간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뭔데 나와서 이렇게, 바른 소리를 잘 하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왕성한 지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북아의 문, 동북아의 문이라는 연구소의 대표를 하고 계신데, 동북아의 문을 이 포털에 가서 이렇게 딱 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뜹니다. 예, 동북아의 문을 치면, 바로 홈페이지, 이쪽으로 딱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서 계속 이 불철주야라고,
불철주야. 예, 수준 높은 문 대표님이세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카이스트 나오셨잖아요. 아유, 왜 네. 갑자기 또. 카이스트 나오셔서 남북관계 이런 북미관계 전문 이거 분석하고 계세요. 공학도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나 과학적인 뭐 CNC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면은 문경환 대표님이 더 이제 신나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 전공 분야라서 본인은 쉽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또 오히려 더 어렵게 얘기하는 그렇습니까? 예. 네. 이런 측면. 이거 고등학교 물리만 할 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린 좀 어렵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 네네. 주시고요. 근데 정세 분석은 그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잘 하고 계시고 불철주야라고 화요일하고 금요일 네. 예, 불과 철의 날에는 주야로 글쓰기 한 것을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문경환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하는 불철주야를 유심히 좀 잘 봐주시면 한반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이 좀 빠삭하게 읽히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 괜찮았죠?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참고로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불철주야 내용으로 팟캐스트 하고 있으니까 글을 읽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팟캐스트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안. 특히 노안. 저도 요즘 눈이 굉장히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고 이러는데 노안 심하시거나 조그만 글씨가 너무 피로하다, 운전 중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팟캐스트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좋을 거 해박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예. 네. 예, 다음 주에는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